그야말로 효과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지. 나도 한때 이 약을 미국에 있을 때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먹자마자 이제 5분 만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정말 심플한 솔루션이니까. 미국보다도 사실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SNS에 관련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 아이들의 모습이 또 시야에 비춰져서 혼자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후회를 한 그런 사례까지 좀 나왔지.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케이스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뚜렷하게 못 찾고 계신 분들이 나한테 찾아오시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신 있게 치료를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진료하고 상담도 하고 틈새 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 그때 말했듯이 그 영상에서 이제 조현병이 아닌데 조현병으로 오해받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셨고, 오인받아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도 꽤 찾아오셨던 것 같아. 넷플릭스에 나온 이제 자낙스의 경고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은 다큐멘터리 같아서 나도 한 2번 보고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어느 정도 내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나한테 오는 환자분들한테도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추천할 때가 많은데 많이 공감하시고 또 내용에 대해서도 좋아하시더라고. 물론 다큐멘터리 제목에서도 바로 알 수 있듯이 이제 자낙스의 경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니까, 자낙스라는 그 항불안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나 그 약을 먹어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이 자낙스가 이제 미국에선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처방되는 약이었고, 심지어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 밈처럼도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막 불안감 하면은 바로 자낙스, 이렇게 여기 다큐멘터리 내에서도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걸 예시로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미국 그냥 사회에서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은 it's Xanax time, I need Xanax, do you have Xanax, 그냥 이런 식으로 그 Xanax 자체가 이제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그런 물질로서 대변되는 그런 불안장애의 대명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밈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 그렇지, 아프면 빨간 약. 지금은 조금 이제 그게 사라졌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호랑이 연고, 빨간 약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그래서 나도 한때 이 약을 미국에 있을 때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먹자마자 이제 5분 만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내 정신도 맑아지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약을 먹는 나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게 왜 문제일까? 그거를 다큐멘터리를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도입부를 딱 보면은 처음에 자낙스를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마법의 약이다. 우리 사회는 정말 불안이 증폭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이거 먹으면은 바로 5분 만에 불안감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로서 딱 시작이 돼. 처음 먹었을 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이 마법의 약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불안감이 증폭할 수밖에 없는 세대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 동물인데 지금은 사람의 눈을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심지어 이 약을 먹으면 잠도 잘 온다. 그래서 20년간 이 처방이 급증됐다. 미국 성인 8명 중 1명이 복용을 하고 있다. 자낙스 반알만 먹어도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건 나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정말 심플한 솔루션이니까 그날의 스트레스나 걱정을 내려놓게 해주었다. 정말 환상적인 약이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엄청 좋다, 진짜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됐고, 진정제라고 이제 보면 되지. 그 뇌를 한마디로 쉬게 만드는 거거든. 거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 뇌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정을 시키는 거니까 결국 몸이 안정되니까 이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이 돼. 정신과 의사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 약이 중독성이 있다고 경고를 하고 왜 중독되는지 이유를 알겠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애초에 약의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다면 절대로 복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그 이제 복용 경험자들의 인터뷰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기로는 회복 탄력성을 다시 부여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고장난 걸 고치는 거야.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 안 오면은 그냥 수면제 먹고 잠을 자버리고, 근본적으로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꾼다거나 잠이 잘 오게 만드는 그런 내 신체 상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잠 안 오니까 수면제 먹고 자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회복 탄력성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꾸 고장난 걸 고치는 것.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장애 환자 같은 경우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그래서 몸이 마비가 되고 덥고 막 압박감이 느껴지고 공기가 나를 누르는 듯한 느낌이 나고 뭐 심장이 빨리 뛰어서 나를 쪼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근데 자낙스를 먹고 3분 만에 몸이 이완되는 걸 바로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야말로 효과가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이제 스캇 스토셀이라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시고 뭐 디 애틀랜틱 시사 주간지 편집장,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자낙스 복용을 포기하고 이제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적응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낙스와 같은 약을 먹지 않고도 이제 불안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좀 그런 소울루션 치료법을 적용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지. 유전적 요소인지 이제 아니면 후천적인 뭐 정신적 트라우마나 상처 때문인지는 그 다큐에서도 유전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후천적 요소가 더 크다고 말을 해. 왜냐면 사실 그 유전학적으로 불안 장애를 일으키는 DNA, RNA 세포가 뭐 있다고는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소울루션 치료법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환자가 가진 모든 그런 히스토리를 다 듣고 치료하는 방법, 그게 이제 소울루션 치료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자낙스와 같은 불안감 자체를 낮추는 처방은 솔직히 없고, 3분 만에 불안감을 없애고 싶다면은 오히려 자낙스를 복용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난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싶지. 근데 이 한 가지 조금 흥미로웠던 점을 내가 보면서, 이제 이 다큐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사회 축소판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낙스 복용자들의 그 표본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인종, 뭐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 뭐 그런 다양한 인종이나 배경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 불안장애에 걸렸던 원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쨌든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점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다가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인종 문제도 그렇고 뭐 젠더 갈등 문제나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크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이런 게 점점 이제 정신과 질환 쪽으로 점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좀 예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봤어. 뭐 예전에 그 대담한 거, 그 세계적인 이제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시지, 정신병을 만드는 사람들이란 책을 저술하신 이제 앨런 프랜시스 교수님과 대담을 했을 때, 이제 프랜시스 교수님께서도 이걸 지적을 하셨어. 여기 다큐에 나오는 정신과 의사들처럼 약물 처방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렸다. 미국에서만 3분의 1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어린 사람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점점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지. 자낙스가 불안장애를 어떻게 치료한다, 이런 약리 기전이나 이런 거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전문가들도 계실 거고, 또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잘 나오니까 내가 굳이 그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약은 이제 불안감을 없애주고 있는 건 맞지만 불안장애를 치료하진 않는다고 난 생각하거든. 치료하진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반대로 봤을 때 나는 불안감을 재워주는 약은 없어. 근데 불안장애를 치료는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 뭐 여기서 나오는 또 예시를 좀 몇 가지 또 보면은 많이들 알고 있는 문제지. 뭐 SNS에 나오는 멋있고 잘 사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상대적 박탈감, 위화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미국보다도 사실 우리나라가 특히나 더 SNS에 관련된 그런 사회적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불안장애 케이스는 또 우리나라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이런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제 향전신성 약물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지.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은 이게 치료가 아니라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해.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중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치료도 아니고 cure나 treat이란 단어를 안 쓰고 heal이란 단어를 쓰거든. 그게 치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복용자, 정신과 의사까지도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거든. 그게 자낙스는 분명 당신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되지만 이것이 정말 치료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 그대로 여기서 정말 treat, cure도 아니고 heal까지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지. 이 약으로 그냥 불편한 느낌만 없애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 물론 이것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뭐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얘기만 인용을 해보자면 아주 그냥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정신과 약물 부작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피로감, 그래서 뭐 잠을 자지 못할 때 처방을 받고, 자제력이 없어지고 뭐 맹해지고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계속 웃기도 하고 뭐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예시가 나왔는데 아마 그 영화였을 거예요. Desperate Housewives인가? 영화였나 시리즈였나 그랬는데, 나이를 좀 많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이제 일탈을 위해서 뭐 여행을 가서 파티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제락스를 먹고 막 해롱해롱 웃으면서 막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 많은데 막 파티하자 막 이렇게 좀 바보같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다큐멘터리 나오고, 단기 기억을 방해하는 것도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거나 꺼내기가 어렵다,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말하기도 하고, 즉 그래서 운전할 때 위험하다. 그리고 또 좀 치명적인, 이건 이제 여기서 정신과 의사가 연구 보고를 하는 건데, 치매 유발률이 1.5에서 2배 정도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아무래도 뇌 기능 자체를 차단시키니까 뇌를 안 쓰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잖아. 하지만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은 이제 내성이지. 털러런스라고 하는 건데,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계속 더 많은 약을 복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이러한 부작용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약을 계속 쓴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자낙스를 처방받아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맹해진다. 그럼 또 이제 콘서타 같은 ADHD 약을 또 처방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고, 그 약의 부작용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쓰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이런 약은 장기 복용을 권하지 않아. 한 달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오는 환자분들 보면은 이 약뿐만 아니라 다른 뭐 수면제나 뭐 ADHD 치료제나 다양한 약들을 이제 뭐 1년, 5년, 뭐 심지어는 10년 이상 복용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난 보게 되고. 출연자 중 한 명은 이 약을 30년 동안 복용한 분이 나와. 항상 마법의 약이 있다는 생각에 편안하게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건 뭔가 이제 플라시보 이펙트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그 약이 항상 내가 있으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그 안도감, 그럼 이제 위로감 때문에 또 불안장애가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약을 더 먹기도 하고, 이분 같은 경우 복용량을 늘렸다가 줄이면 이제 몸에 증상이 나오고, 이렇게 표현을 해. 뇌가 자꾸 몸한테 얘기를 한대. 나한테 자낙스 왜 안 먹냐 이렇게 소리를 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또 막 연설을 해야 되는데 전날 막 꿈에서 자낙스가 없어서 연설을 망하고 막 이런 불안한 꿈을 꾸기도 하고, 약에 완전하게 이제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 케이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중간에 또 나와서 얘기를 하기로, 자낙스 같은 경우 그 전에 나왔던 다른 항불안제에 비해서 더 약효가 빨리 나타난다. 근데 빨리 사라진다. 강하게 확 올라왔다가 없어지는 게 있어서 불쾌감이 든다는 거야. 그러면서 약을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그런 경향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중독을 걱정하면서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 중독이 될 거를 걱정하면서 미리 약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는 큰 위험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하루에 이제 여러 번씩 먹거나 불안할 것 같으니까 약을 복용했던 그런 환자들은 주로 단연간 약을 복용하게 되지. 금단 증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고 있거든. 그 복용자들이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내가 알았다면 애초에 절대로 복용하지 않아. 절대란 네버란 단어를 막 3-4번 쓰시더라고. 절대 복용하지 않았을 거다. 뭐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라고까지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 나오는 또 이제 약물 복용 경험자, 지금도 약물 복용하고 계시지. 이분이 이제 또 자신의 그 사례를 소개를 한 건데, 지나면서 약물 용량이 늘어나시고, 그러면서 이제 15년 정도는 잘 버텨오셨다. 3mg에서 2.5mg으로 줄였어. 소리나 냄새에 대해서 민감해졌고, 심장 두근거림 증상, 그리고 팔뚝 살이 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 그 근육 경련이 오고 머리도 멍해지고, 그래서 육체적 피로감이 제일 힘들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으로 전원을 하셨는데, 이걸 보고 이제 신경과 의사가 뇌염 같다, 자가 면역 뇌염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쉽게 치료할 수 있다 하면서 정맥 투여를 했어. 그러니까 8주나 주사를 맞았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그래서 그러다 혹시 약뿐인지 아닌지 의심을 했는데 메이오 클리닉 의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아이들 노는 소리가 너무 날카롭게 들려서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에 차 엑셀을 밟고 그냥 막 가다가 옆에 절벽이 있는 산이 보인 거지. 그냥 그런 절벽에서 뛰어내려야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절벽을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의 모습이 또 시야에 비춰져서 혼자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는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후회를 한 그런 사례까지 좀 나왔지.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케이스고, 또 자락스를 특히나 장기 복용한 그런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아마 뭐 얘기를 해주는 분도 있고 안 해주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여기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기로는 안타깝게도 의사들보다 환자들이 먼저 의존성이나 내성이나 이제 금단 증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차리게 된다. 아까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그 출연자가 애쉬튼 매뉴얼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거는 자낙스와 같은 그런 벤조다이아제핀 그 약물의 금단 증상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감약하고 단약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매뉴얼이거든. 대충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약을 이제 액체 희석을 시켜서 용량을 정말 소량씩 줄여가면서 매일 복용을 하는 건데, 본인이 그 대학교에서 화학 수업을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막 그 화장실에서 그 과학실에서 쓰는 그런 도구들 있잖아. 그런 거를 막 여러 걸 해가지고 하나씩 용량을 재가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자낙스를 소량씩 줄여면서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 애쉬튼 매뉴얼을 따랐어도 수년간, 단약에 수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은 이런 부작용이나 다른 증상들이 더 심하게 오게 되는데, 50살이 넘으면 끊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제 끊기 위한 과정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몇 년이 걸리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하시고, 또 다른 정신과 의사도 이제 경고를 하는 게, 잠재적 위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그걸 자각하는 의사도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놀라울 정도로. 어쨌든 이 약들은 매우 유용하지, 이제 감사할 정도의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런 약을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너무 오래 복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미국 의사 같은 경우는 또 심리적 압박감이 심한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빨리 봐야 약을 처방을 해주고 얼른 내보내야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의사들은 환자가 원하는 약을 처방을 하고,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앨런 프랜시스 교수님이 얘기한 건데, 지금도 항상 그거에 대한 계몽 운동을 하고 계시고, 대형 제약 회사에서 리베이트가 들어오면 그 약을 빨리 많이 써줘야지 나는 그만큼 이제 수수료를 챙기고, 어쨌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그런 미국 의료 제도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어쨌든 미국은 프로작의 나라에서 자낙스의 나라가 됐단 말이야. 이제 하나는 감정용 진통제고 하나는 신체용 진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편 유사제만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이제 중추신경계 약물은 다 중독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자낙스 자체를 줄이는 게 몇 년이 걸리고, 너무 빨리 줄이면 또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들도 뚜렷한 해법을 제시를 잘 못하고 있거든. 그런데 어쨌든 이제 미국 정신과 의사들도 이제 최근에는 트렌드가 어떠냐면 de-prescribing이라고 하거든. 한마디로 prescribe이 이제 처방하다잖아. 근데 de-prescribing은 이제 처방을 줄인다. 이미 처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단약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점점 그게 대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단약을 주장하는 정신과 의사들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인지행동치료 또는 이제 의료용 대마를 1순위 대안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 아직 대한민국 의료법상 처방하기가 좀 힘든 실정이고, 뭐 일부 기관에서 지금 조금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아직 대마를 처방하기는 좀 힘들고, 인지행동 치료의 경우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뭐 똑같이 자낙스와 같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힐의 개념이 있나,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치료법을 이제 기반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부작용이 적거나 없으면서 감약과 단약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학 물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생약 성분이 정교하게 처방만 된다면 훨씬 이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증례도 많고, 심지어 지금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그 알약 중에서도 생약 성분으로 된 것도 많고, 정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질환에서도 우리가 모르지만 그냥 생긴 거는 그냥 알약인데 생약 성분으로 된
약들도 실제로 의사들도 처방 많이 하고, 그래서 굳이 그 생약 성분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의심이 많으신 환자분들이 있으니까 효능이 검증된 생약 처분을 정교하게 쓴다면은 오히려 더 감약을 하고 나중에 다른 약이 없이도 불안장애에서 해방되는 그런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감약만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주로 환자분들이 제일 호소하는 증상들이 약 부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감약하고 단약을 도와주는 거고, 단약을 한 다음에 또 내 약만 먹고 내 약을 또 평생 달고 살아라, 또 이것도 난 또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내 약도 끊고 한약이든 양약이든 뭐 다른 뭐 건강기능식품이든 뭐를 먹기 시작하기 전에 그 삶으로 돌려드리는 그것이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치료까지 되도록 나는 도와드리고 있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지. 불안감을 점점 내가 줄여드리다 보면은 약이 필요 없다고, 또 아까 말했던 뇌에서 알아서 왜 안 주냐 이런 소리치는 현상도 없어질 거고, 그렇다 보면 약도 끊고 불안장애에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할 듯이 부작용이 일단 너무 많고 약 부작용 사례가 너무 많아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뚜렷하게 못 찾고 계신 분들이 나한테 찾아오시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신 있게 치료를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